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진입니다. 이승훈 진행자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선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한 주 앞두고 충청, 강원, 영남, 수도권 등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충청에 사위를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며 중원권 표심에 거듭 호소했습니다. 특히 양당의 독점 체제를 해소할 통합 정부를 강조하며 제3의 대안 없는 구태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강원을 찾아 대한민국의 안전이 이번 대선에 달려 있다며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개혁 공약, 정치개혁 공약 등을 발표하면서 외연 확장을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충청을 방문을 했는데 통합 정치를 약속을 했습니다. 충청 지역이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이번 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충청 지역은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역대 선거에서의 바로미터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스윙보터층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마무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대선이 결정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지금 보니까 공교롭게도 충청의 아들과 충청의 사위 이런 식의 어떤 대결 구도도 아들은 윤석열 후보, 네. 사위는 이재명 후보. 네, 이제 이런 대결 구도들도 있기 때문에 충청권에서의 표심의 행보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대선의 경우에는 또 보수 진영에서 대구나 TK, PK 후보가 아닌 사람이 나왔고요. TK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아우르는 것은 그래도 충청 표심이다. 네.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위와 아들 어디에 더 표를 많이 실어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보면 충청인들의 대망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 큰 그 정치적인 격변기마다 충청인들이 느끼는 이 충청 대망론이 항상 그 저 한 번씩 표출되곤 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오면서 충청도 인구가 이제 호남 인구보다 더 많아졌어요. 국회의원 의석수도 호남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호남은 뭐 영남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그 양대 산맥인데 충청권은 뭐 역할이 별로 없다 해서 충청인들이 느끼는 소외의식 또는 충청권 역할론이 바로 이 충청 대망론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모이고 있죠. 그래서 충청 지역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강원도 원주를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강원도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또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등의 이제 발언을 비판을 하면서 안보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른 공약들은 비슷합니다만 가장 대척점이 명확해진 영역이 안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접경지대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그 심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심리입니다. 네. 그래서 전쟁을 더 많이 준비시키는 그런 후보보다는 그야말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연결해서 평화를 통한 번영으로 가는 어떤 공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평화가 곧 경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고 네. 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강원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크게 공감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평화가 곧 경제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반대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사드 추가 배치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것도 보면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일어나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평화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우리는 모두 무장을 해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이죠. 강원도 지역도 과거에 안보가 튼튼할 때는 훨씬 더 그 경제적으로도 네. 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무슨 안보 하는데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장 해제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특히 가장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결국 경기도 강원도 접경 지역이 가장 네. 위험하죠.
아마 가장 불안한 후보가 누구인지 그걸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경기 북부 행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경기도 이제 북부 지역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또 돌면서 파주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차 안에서 유세를 보는 드라이브인 뭐 유세, 네. 아주 이색적인 또 이제 유세를 보였는데 고향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손자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경기도 민심 표심은 어떻습니까? 경기도민들이 생각하는 도지사로서 이재명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자기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간파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저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승기를 노리는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경기도 지역은 아무래도 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각종 뭐 현금 뿌리기 정책이나 또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곳이고 또 이른바 인지도가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여론조사상으로 우세한 지역인 것은 뭐 틀림없는데요. 다만 경기 북부 지역은 그래도 네.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은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는 그런 강건한 그 안보의식, 경제에 대한 확고한 자유경제 체제를 수호하려는 그런 의식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앞으로도 그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공을 들일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PK, TK 영남권 지역을 한번 살펴볼 텐데 최근에 이제 1박 2일 동안 이제 공략에 나섰는데요. 특히 이제 대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상임위원장을 이제 맡고 있는 남부 수도권 구상 실현위원회 출범식을 대구에서 열었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보수 지지층 PK, TK 표심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어쨌든 전통적인 그 야당 표밭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이번에도 그것이 큰 변화는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되지 못했던 부분, 또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가 TK 후보가 아니라는 측면에 대한 어떤 상실감, 민주당의 후보가 TK 후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고민이 될 지점들이 없잖아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과연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얼마나 높으냐,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그 이완된 부분들을 이재명 후보가 좀 파고 들어가는 영역이 있고요. 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본다라면 어쨌든 자체적인 어떤 지역사회를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남부 경제권, 남부 수도권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구상들이 일정 정도의 이안되어 있는 TK, PK 민심에 파고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이른바 TK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강렬한 의지가 지금 더 유권자들이 결집되고 있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될 때의 그때의 지지율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이제 대구 경북 또 부울경 지역에서는 잘 먹혀들지 않는 것이 지역 정서와 동떨어진 이야기, 또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답은 하지 못하고 자기식의 이야기만 계속 하거든요. 남부 수도권 구상 실현위원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남부 수도권이라는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들어요. 남부 수도권이 있으면 서부 수도권, 동부 수도권, 서움 수도권, 뭐 북부 수도권 다 둘 겁니까? 저는 남부 수도권이라고 했을 때 공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이게 남부 수도권이라고 한다고 수도권이 됩니까? 수도 옮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 결선 투표 개헌과 다당제 연합 정치를 기반으로 한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을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을 했는데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제3지대 대선 후보들에게 다당제 연합 정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기득권 정치, 승자독식 정치로는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없다며 국민통합 정부를 골자로 제시한 정치개혁안, 다당제 연합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정치개혁에 모든 정치 세력이 합의하자며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반윤석열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민주당 의총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토론에서도 그렇고 뭐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 다른 후보들이 진정성에 의문점을 제기한 부분도 있죠. 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천명을 하는 의미에서 당론을 결정하는 의총을 열었던 것이고 후보의 의지를 담아서 의총에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우리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와는 첫 번째 어떤 결실을 이미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독재의 종식이라는 측면에서 5년 단임제를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산임 중인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나라가 발전함에 따라서 요구나 뭐 의제가 다양한데 양대 정당만으로 이렇게 그 문제를 다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의 어떤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를 이재명 후보가 담아서 정치 개혁적 논의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만이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새로운 정치의 의미가 뭔지 과연 윤석열 후보가 알고 있나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정치 개혁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 지난 그 20대 국회 마지막 그 뭐 다당제를 도와주겠다면서 연동형 비례제 그 선거법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공수처법을 같이 이제 처리하자고 했어요. 그때의 민주당의 그 속셈은 이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 과반수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나머지 군소 4개 정당을 합쳐서 과반수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동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처리하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는 자매정당을 만들어서 그것도 2개나 만들어서 오늘날 이제 전부 합당을 해서 민주당이 됐거든요. 그때 제가 그 정책위 의장으로서 민주당에게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통과시키면 우리는 자매정당을 만든다 하고 만들었더니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민주당이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뭐 헌정 파괴 행위라고 막 욕하다가 자기들은 2개나 만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네. 선거 직전에 또 정치 개혁이니 뭐 국민통합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저런 생각이 있었으면요. 하다못해 대선 전에 공약으로라도 내놨을 거 아니에요? 공약집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심지어는요. 집집마다 배달된 선거 공보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이게 무슨 정치 집단입니까?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마지막에 이런 정치개혁이라고 거창한 이야기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뭐 아니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한다는 거는 지금 헌법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분들 보면요. 진짜 나라 권력을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 매일 골몰하는 사기 집단 외에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자매정당화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여러 가지 사과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한 비판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니네들은 하지 마. 그런 부분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하려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 합의문까지 만들었어요. 그걸 뒤집어 엎고
소위 날치기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강제로 처리하면 우리는 자매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사전에 수없이 공언을 했어요. 근데 그걸 비난하다가 도리어 더 숫자도 더 만들었잖아요. 이런 부도덕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부터 안 만들었어야죠. 네. 이재명 후보의 이제 정치 개혁안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사법 개혁 공약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검찰권 분산이 이제 주요 골자인데 수사와 기소권 분리, 이제 수사권을 이제 폐지하겠다는 거고 또 국민 중심 재판 등이 이제 바로 핵심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국민을 위한 어떤 검찰 개혁에서 좀 균형 잡힌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수사권을 더 늘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그동안의 어떤 청사진대로 또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개혁안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네. 국민 중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국민 배심제나 여러 가지 참여의 확장을 더 나아가서 큰 흐름에서의 어떤 그 개혁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개혁이라든지 어떤 법과 관련된 개혁안, 공약안은 큰 흐름으로 우리가 개혁이라고 봐왔던 것에 대한 재확인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검찰 통제 강화가 제일 그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이라고 하면서 수사와 기소권 분리하려면요. 그러면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주느냐. 그렇게 해서 그때도 문제가 됐잖아요. 또 하나는 원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는 지난번 수사권 조정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민주당 수뇌부 청와대 뭐 당시 뭐 조국 민정수석까지 가담해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걸 전치시켰던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이른바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 때려잡는 수사를 아주 그 광범하게 시행하고 있던 때거든요. 그랬다가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와 또 권력자들 주변 수사를 하니까 이제 이 검찰을 못 믿겠다 하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저는 뭐 그것도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다만 차기 정권에서 이재명 후보자의 수사가 지금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 검찰이 계속 있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이런 중대범죄 수사에 익숙하지 않은 경찰이 수사를 좀 놓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이번에 이제 기초연금 공약 부분 한번 살펴볼 텐데요.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이제 40만 원으로 이제 인상을 하고 또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또 부부 감액제 폐지 등이 이제 그 주요 골자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노인들의 절대 빈곤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노인들에 대한 그 연금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이번 대선에서 느껴지는 노인들의 어떤 그 소외감, 박탈감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아마 여야 모두가 너무 MZ 세대를 겨냥했다든지 청년 세대를 겨냥해서 공약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의 어떤 마음도 그렇게 편치 않으실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 코로나 중국을 넘어가면서 특히 양극화의 심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될 대목을 짚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기초연금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금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사유부조로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노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젊은 층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은 이제 세금에서 얼마만큼 부담이 될 거냐.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규모까지 국가 재정이 버텨낼 건가. 대선 치르다가 보면 매번 10만 원씩 올려주겠다고 공약해서 표 얻으면 또 올려주고 그러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한 번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 대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부동산 감세, 또 이제 공급을 이제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이제 완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또 재건축 재개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도 이제 밝혔는데 이러한 공약들이 서울과 수도권 여기 그 득표율을 올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는 상당히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벨트라든지 또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인근 지역에서는 권한의 침해를 많이 받아왔던 분들이 많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떤 일산이나 분당같이 초기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소재들아 요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묶여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풀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주택 공급을 넓히고 그것에 대한 기회들을 좀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도 부동산 정책과 말하자면 대출 정책을 조금 연동해서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특히 경기도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문제, 수도권 민심 또 청년 세대들이 겪는 어떤 박탈감 그런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처방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막 세금을 덕지 붙이고 그다음에 가중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이 세제는 어차피 지탱하기가 불가능해졌거든요. 이 현상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이 땜빵식 그 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면 어차피 감세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국토보유세를 때려서 그 소득으로 국민 배당을 하겠다. 그런 분이 부동산 감세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잘못이죠. 더욱이 재건축 재개발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중앙정부든 또 서울 경기도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곳이면 전부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내놓는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금 상황인데 누가 이게 이재명 후보자의 부동산 감세, 재건축 재개발 신속 처리 이게 된다고 믿을까요?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제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네. 선정한 베스트 워스트 공약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별로 믿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 뭐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나마 괜찮은 공약이라고 봐요. 네. 그거는 사실 할 수가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은 꼭 지켜주길 바라요. 그거는 좋은 공약이고 정치개혁 공약은 사실은 지금까지 그 민주당이 저질러온 수많은 악행에 비춰봤을 때는 이것은 전혀 지킬 의사가 없고 또 지킬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정당이라고 봐요.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들고 나온 이런 눈속임 공약은 가장 나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역 행보, 정책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더불어민주당의 총 정보량은 약 20만 5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연관어 중에서 지난주 급상승한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1위는 TV 토론회, 2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여야 대선 후보 4명의 TV 토론회가 2차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1일 첫 번째 법정 토론은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렸고 25일에는 정치 분야를 다뤘습니다. 3위는 안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안보가 대선의 큰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안보관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하고 이 후보는 윤 후보는 큰 소리만 뻥뻥 친다며 안방 장비라고 맞서면서 안보라는 단어가 많이 보였습니다. 4위는 MBC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한 모델이 러시아 침공 소식을 전하면서 자국 대통령을 비판한 MBC 보도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여권 인사들도 러시아 침공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면서 MBC가 급상승 연관어에 들었습니다. 5위는 녹취록입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되면서 선거 기간 막판까지 논란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급상승 인물 연관어를 살펴봅니다. 1위는 송영길 대표입니다. 송 대표가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포함한 정치 교체를 선언한 것이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2위는 김만배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현 대법관이 김 씨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김 씨를 전혀 모른다고 밝히는 등 김만배 이름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3위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와 배석자 없이 만나 정치 개혁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재명 후보와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대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4위는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 본부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안 후보에게 통합정부를 제안하면서 이 본부장의 이름이 언론에 많이 언급됐습니다. 5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 수행을 선언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욱더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다른 대선 후보들도 푸틴을 규탄하면서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더불어민주당 대선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대 승부처를 할 수 있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서는 한편 경북, 강원을 방문하며 막바지 지역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강원의 외손이라며 지역을 훑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단일화 결렬에 대한 언급은 꺼내지 않고 철저히 상대인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민 기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강원도를 경제특별자치도로 지정하고 GTX 노선을 춘천까지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공약 207개 등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발표를 했고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공약, 시민단체 불법 이익 환수 공약 등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인천과 서울, 서부권 등 수도권 서부 벨트 공략에 이제 나섰는데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이제 종료하고 대체 매립지를 이제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7개 인천 공약을 발표를 했었죠.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각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방 정부 수준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또는 이제 그동안 현 정부에서 뭐 지역을 홀대하거나 또 지역의 그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네. 대통령 공약에 포함을 해서 내 임기 중에 해결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많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대표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는 실제 이제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이런 그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거의 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김포 매립지 일원에 거주하는 저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 사안이 되고 있죠. 그 GTX 노선 문제는 사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큰 영향이 있고 또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대통령 후보가 그 지역에 가서 약속함으로써 표심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대체 매립지 선정은 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다 좋은데 뭐 말씀하신 대로 여야 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내는 건 좋은데 이게 상당히 어찌 보면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는 행보예요. 인천에 있는 매립지도 거의 대부분은 서울시의 어떤 쓰레기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보상책을 논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의 단체장이 협의하면서 조성하는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이걸 대통령 공약이라고 딱 내놓으면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지방자치의 정신에 위배된 거거든요. 물론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딱 명확하게 있고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네. 지방정부의 권한이 딱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나치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제 윤석열 후보도 강원도에서는 강원 안보 표심을 이제 공약을 했는데요. 가장 이제 강조한 게 굳건한 한미 동맹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의 안보 표심 공약 어떻게 두 분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안보 상황을 볼 때 북한의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협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억지력을 확보하고 또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충분히 방어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미국과의 그 한미 동맹이라든가 군사적인 동맹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그 협력도 자꾸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의 그 본 취지를 망각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장 늦게 취하는 바람에 사실 우리 기업이 지금 막대하게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한미 동맹을 좀 더 강화해야 하고 그것이 국내의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한미 동맹 강화 정책은 단순히 그런 뭐 외교 또는 안보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 상황에 가장 맞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한미동맹 강화 우리가 뭐 강조해서 뭐 모자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100%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전략과 이익이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의 이익과 항상 일치해 오는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다시피 자주국방이라는 걸 전제로 한 연대와 동맹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말하면 중국과 또 일본과 러시아를 적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 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 정부가 고민하면서 정치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는 자고우면하지 않고 무조건 뭐 선제 공격, 한미 동맹 그로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계가 있다고 하고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더 높일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의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해야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미국이나 나토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26일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공약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김재현 위원님. 소상공인의 그 피해 회복 문제는 현재 가장 큰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년에 걸쳐서 정부의 그 방역 정책에 가장 협조한 분들이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보상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보상이 그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생계 유지 내지는 영업 기반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도 초기부터 계속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었고 문재인 정부도 계속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너무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일률적으로 300만 원에서 뭐 한도를 주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숨통을 틔우는 것조차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런 그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고 그 예산 편성은 아마 이제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 그 이후에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추경 편성을 해서 다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선 이후에 2차 추경안 이야기가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네. 자, 윤석열 후보의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급 약속 어떻게? 사실은 뭐 방향은 옳은 것이죠. 소상공인에 대해서 더 두텁게 피해를 입은 만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이제 두 가지 좀 지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국민 안보라고 하는 방역 정책에 대해서 계속 야당은 일관되게 정부를 흔드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방역 정책을 불신하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일관돼 왔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 전체에서 주던, 소상공인을 두텁게 주던 일정 정도 재원들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라 망한다고 뭐 곳간이 다 없어졌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추경 때가 돼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더 올려요. 정액시킨단 말이에요. 꼭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또 돈을 줘야 될 때는 오히려 붙잡아 놓고 더 많이 정액해서 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신뢰성이나 일관성들이 조금 더 야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정책의 파트너로서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데 대해서 그것이 꼭 선거 직전에 가능하면 수혜 대상을 늘려서 득표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이 불순한 의도가 너무 명백하거든요. 차라리 그러느니 정말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 비교적 대상이 소수가 되더라도 그분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서 집중해서 지원하자는데 그걸 주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경 편성을 하고 나면 여기에 빠진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두텁게 지원하자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의 연금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는 공평한 연금 부담을 원칙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을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네요. 그 이제 국민연금으로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또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공무원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연금 체계하고 국민연금 체계는 많이 다르거든요. 공무원이 월 10만 원을 내면 국가에서도 10만 원을 부담해서 20만 원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적립금으로 받아서 굴리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이것이 또 과거의 공무원연금 체계는 그 이자율이 30%에 이를 때 만든 체계예요. 근데 이것을 연금 체계로 바꾸면서 굉장히 그 연금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그 연금 요일표가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이 공무원연금 1차 개혁을 했어요. 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국가재정이 매년 수조 원씩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뿐만 아니라 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늘 정권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지만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 표를 의식해서 아무도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공무원연금 개혁의 그 방안을 제시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그 나라의 미래를. 근데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건 어떤 데 포인트를 둔 건가요?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적립금은 많이 내고 그 수급액은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그쪽은 낮추고 그것을 이제 그냥 낮추면 이미 수급권을 취득한 분들에게는 이게 또 불이익을 줄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의 수급권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저항이 크죠. 이것을 공무원들의 반발이나 공무원 표가 달아날 것을 그 각오하고라도 이런 국가적인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내세운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용기 있는 공약이라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연금 개혁을 요구했잖아요. 그에 대한 화답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연금 개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큰 박수를 보내고 용기가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공약으로서의 조건이 무르익었는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칙만 제시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공무원 연금과 어떤 형평성 조율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연구와 국민적 합의와 또 공무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해낼 것이냐. 이제 또 특히 예컨대 뭐 군인 연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 분단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어떤 부담들을 어느 정도 말하자면 보상해 주는 것이 중요하냐는 상당히 큰 어떤 복잡한 어떤 그 토론과 공론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야말로 어떤 대선 직전에 이와 같은 원칙 제공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공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연금에 대한 네. 윤 후보의 어떤 자세를 확인했다 정도지. 이건 공약 축에도 안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각인 후보의 시각인 거지. 뭐 그렇지만 어쨌든 공약으로 대단하다. 보면은, 네, 네. 역시 어쨌든 평가는 할 스무당이 만하다. 사람을 잡는구나 이게 이런 아니고 생각이 이제 이재명 후보처럼 오로지 표 얻는 데만 급급하고 그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후보는 감히 생각도 하지 않을 그런 공약이죠. 알겠습니다. 노동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대 그리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이제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노동시간 축소보단 현행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창업기업 등 소규모 회사 등을 고려해 연간 단위로 52시간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의 유연화는 기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근로자의 피로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로 환경을 저해해 결국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현행은 1개월에서 이제 3개월인데 이걸 이제 1년 이내로 이제 확대를 하고 또 기존의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 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 체계로 바꾸겠다는 그 내용인데요. 저도 이제 회사에 오래 생활을 해봤지만 사실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바꾼다는 게 기존에 있는 그 회사에 또 오랫동안 그 생활했던 고참들의 문제, 뭐 대우도 있고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긴 합니다. 뭐 이런 노동 공약 자체가 이제 새로이 변형되는 근로 환경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 탄력 근로 시간을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정말 그 효율적으로 근로를 하게 맞추고 그다음에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자신의 가치에 노동 가치에 맞게 임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점차 만들어 가자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게 되지는 않겠지만 네네.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점점 만들어 주는 것이 네. 변화된 노동 환경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근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며 연공 소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도 어마어마한 또 이 저항이 따를 네네. 거라고 보고요. 이것도 아주 용기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이 근로 환경에 따라서 법제도도 거기에 맞춰가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공약을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의 노동 공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물론 이제 유연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대기업이 안정돼 있기도 하고 월급이 많기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정규직화하는 것이 다 문제 해결책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유연 안정성을 체크했다는 것은 저는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그 사측과 노측이 합의해서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윤석열 후보의 개인의 어떤 업계에 갔더니 소위 뭐 이 사람들은 밤새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8시간 퇴근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그런데 한번 꽂혀 있는 것을 윤석열 후보의 생각들을 제도화해서 공약화했다고 보여집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독재 법안 이런 것으로 느껴져요. 실제로 만약 이런 제도가 된다면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네. 전국에 아마 총파업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이고 다만 비합리적인 부분은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뭐 바람직한데 어쨌든 노사 합의가 좀 전제가 돼야 된다. 네. 이번에는 미디어 개혁 공약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제
반대를 했고요. 또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미디어 혁신위원회 출범도 공약을 했는데 이 부분 또 살펴볼까요? 공영방송이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현재처럼 그냥 두면 이게 이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단순히 경영진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내부에서 그 구성원들 전체가 뭐 1노조, 2노조, 3노조로 나눠서 싸우게 만들고 보도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보고 있는 최고의 지금 언론 자유 침해 사례거든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봐요. 편파방송이나 정치 이념의 선전장이 되는 것도 역시 막을 수 있도록 공정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정방송,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이 예.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문화적인 측면, 공정한 방송을 해야 된다는 정신적 측면, 그런 것이 더 소중해져야 되는데 바로 직전까지 방송국에 있다가 바로 그 다음날 특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것 스스로가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뭐 특정 캠프 차원에서 스스로 손절해야 되고 그건 차단해야 될 것 같고 그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만은 언론의 경쟁성도 중요한 거거든요. 네. 좀 더 양질의 콘텐츠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콘텐츠를 낼 수 있도록 네. 하고 그 대신에 말하자면 광고를 하지 않고 더 가치 있는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재정적 지원이 더 우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또 지금 현재 K 콘텐츠가 굉장히 전 세계적인 곽강을 받고 있는데 정말로 그것을 더 많이 유포하고 전달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데 좀 더 많은 정치권의 관심이 쏟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공약들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김영주 의원님이 선정한 베스트 워스트 공약은 어떤 건지 이유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뭐 그 코로나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한다든지 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제 네. 저는 바람직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난번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께서 나는 핵 공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거부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작년 9월 달에 실제로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라는 것이 나왔단 말이죠. 본인이 한때 그런 얘기를 넣었지만 살펴보니까 이게 과하다 싶어서 뺐다. 이렇게 답변해 주는 것이 맞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태도는 적절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야 대선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살펴봤는데요. 두 분의 사이다 한 줄평 들어볼 시간입니다. 먼저 김재현 최고위원님부터 제가 들어볼까요? 보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 것 같다. 이게 한 줄평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거짓말. 네. 입만 열면 거짓말. 예. 저는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이제 안보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거울 텐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안보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의 안보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같다. 근데 살펴볼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건 사고가 제일 많고 국민이 안보적 위협이라든지 어려움들을 제일 많이 겪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이다 한 줄평은 이명박 정부로의 회귀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니 일 잘하는 경제 대통령 그 이명박 아니, 대통령 안보적인 측면을 내가 이명박 대통령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놓고는 뭐
아니 그 이재명 후보가요 내놓은 일 잘하는 경제 대통령이 바로 2008년 네. 이명박 대통령 캐치프레이즈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며칠 안 남았다 보니까 오늘 토론이 이제 특히나 이제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김재원 최고위원님 또 김영주 전 의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정치 톡톡 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